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제 채널은 매주 목요일마다 책과 영화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인데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영화 4편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장안의 화제인 흑백 요리사가 끝났는데요. 저도 재밌게 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채워줄 요리 영화 4편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영화는 볼 때마다 괴로워요.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영화가 끝나고 결국 음식을 찾아 먹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공복 시청은 피해서 봐주세요. 그럼 요리 영화 추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의 앙 단팥 인생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대배우 키키기린 선생님이 나오시죠.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키키기린 선생님 많이 아실 텐데요. 여러 작품에도 나오시기도 했지만 나오는 작품마다 인상을 강하게 남겨주시죠. 또 엄청난 연기력으로 이 영화의 품격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앙 단팥 인생 이야기가 키키기린 선생님의 영화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본 영화는 좀 자극적인 영화 팬이랑 좀 잔잔한 영화 팬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이렇게 인생을 좀 담아낸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도 그런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전통 단팥빵 도리야키를 판매하는 센타로가 나오는데요.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삶의 의욕이나 즐거움이 없어 보여요. 그런 센타로 앞에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러 온 도쿠의 할머니가 나타나는데요. 나이도 많고 손도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센타로는 거절하게 되죠. 하지만 도쿠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든 팥을 먹어보라며 전해주고 가는데요. 할머니의 팥을 맛본 센타로는 그 맛에 반해 결국 할머니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할머니 팥으로 도리야끼를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나 센타로 가게 앞은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하죠. 그런데 할머니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센타로와 할머니는 이 새벽부터 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데요. 이 센타로는 할머니와 함께 이 맛있는 팥을 만들어지기 위해 이 정성을 다하는 시간 동안 이 팥을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게 돼요. 이 과정이 가슴을 울려요. 맛있는 팥을 만들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가고 손도 많이 가더라고요. 이 팥을 만드는데 잔꾀는 없어요.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팥이 달아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제가 또 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붕어빵이랑 국화빵이에요. 팥이 들어가면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 달달한 이 팥이 들어간 도리야끼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일본을 가면 도리야끼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이 도리야끼를 판매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할머니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할머니가 뭐 출생의 비밀이라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픈 이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서 좀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이 도쿠의 할머니가 이 팥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천천히 그 영화에 스며들길 바라서 제가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팥이 달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달달한 시간이 오려면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영화 앙 단팥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노라 에프런 감독의 줄리 앤 줄리아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사랑스러운 영화예요. 제가 보면서 점점 행복해져서 좀 적극 추천드릴 수 있거든요. 영화 속 주인공 줄리아 차일드는 실존 인물이에요. 미국의 요리 연구가로 박물관에 이 줄리아의 부엌이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영화는 뉴욕에 살고 있는 줄리가 나옵니다.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딱히 없는 줄리는 요리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죠. 뭐 하나 제대로 끝낸 적 없던 줄리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줄리아가 쓴 요리책을 보면서 365일 동안 524개의 레시피를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하죠. 한편
1949년 줄리아는 남편을 따라 프랑스에 오게 됩니다. 무엇을 하며 지낼지 고민하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먹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며 요리 학교에 다니게 되죠. 미국인이 프랑스 요리 학교를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2002년 뉴욕 맨하탄에서의 줄리와 1949년 프랑스에서의 줄리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줄리아의 책이 출간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줄리아는 이 8년 동안 이 책에 정말 정성을 쏟아 부어요. 이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요. 줄리아의 책은 기존의 요리책과는 달랐어요. 눈대중이 아닌 이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서 적어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책만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면 요리를 완성할 수 있으니 많은 이들이 열광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줄리아는 요리 프로그램 출연을 하면서 이 요리를 좀 더 대중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줄리아가 되게 좀 캐릭터 자체가 독특한데요. 키도 180이 넘었고 좀 하이톤에 굉장히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어요. 그런 모습에 이제 대중들은 더 줄리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메릴 스트립이 이 줄리아 역할을 너무 찰떡으로 소화해요. 우리가 상상하던 그 악마는 프라다에 나오는 편집장이 아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의 줄리아로 나와서 정말 메릴 스트립은 매번 이렇게 어떻게 이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메릴 스트립이 맡은 역할 중 가장 사랑스러운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에이미 애덤스가 보여준 줄리 역할도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이 줄리는 되게 인생에 불만도 많고 지금 되게 성공도 못하고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 줄리아를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줄리아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걸 블로그에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줄리도 줄리아만큼 솔직한 캐릭터인 게 보여지는 게, 이 레시피를 만들다 보면은 뭐 좌절도 하고 막 열광도 하고 이 감정이 막 오락가락 거리거든요. 근데 에이미 애덤스가 이 귀여운 캐릭터를 되게 또 잘 소화해요. 막 요리를 하다가 망치면 막 바닥에 누워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는데 이게 또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이 불만투성인 이 여자가 이 레시피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과정 또한 보는데 또 재미가 있고요. Hey, it's a reporter fro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He wants to write about you. He does? I should tell him to call back, right? 그리고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이 과거와 이제 현재를 넘나들면서 이 줄리아의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편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출을 하는 영화는 많지만 이 영화는 그 연출법이 좀 잘 어울리는 영화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줄리아의 인생이 항상 꽃길만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보는 듯 하죠. 이 줄리아의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확립해가는 줄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줄리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그 에너지를 받게 되고 좀 자극을 받게 되는 영화였어요. 줄리아와 줄리가 이 자신의 꿈을 향하기 위해서 정말 끈기 있게 의지를 이렇게 다잡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일에 대해서 의지 있고 제 힘든 일이 닥쳐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은 영화였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프렌치 요리와 이 행복 에너지로 가득한 영화 줄리 앤 줄리아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보면 행복해질 거예요. 네 번째 영화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박혜령 감독님의 밥정입니다. 제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소개는 처음인데 처음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밥정이라서 너무 좋아요. 제 최애 이제 다큐 중 하나거든요. 영화는 방랑식객 임지우 셰프님이 나옵니다. 이 임지우 셰프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 TV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영화는 방랑식객 임지우 셰프님의 이야기인데요. 셰프님은 자신을 길러주신 양어머니와 자신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계셨죠. 어릴 적 자신을 맡기고 떠나버린 친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방랑식객이 된 셰프님. 그런 셰프님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주며 정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다 2년이 된 지리산 어머니라고 칭하는 김순규 할머니를 10년간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세 분의 어머니를 위해 3일 동안 108접시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있죠. 밥 먹었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든 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든 자주 보는 사이든 정말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친자집에 가면 아빠가 얼굴 보자마자 하는 말이 밥 먹어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밥 먹어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요. 밥을 먹고 있어도 계속 더 먹어, 밥 먹어 계속 이러세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떠나 지내게 되니까 그 말의 뜻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묵뚝뚝한 아빠가 하시는 이 밥 먹어는 사랑해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이 영화에서도 이 밥은 사랑이에요. 밥으로 정을 쌓아가는 이 인간의 정을 보여주는데요. 임지호 셰프님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이 길이에서 만난 이 인연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정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모든 식재료를 자연에서 얻는데 막 돌뿌리에 걸려있는 막 그런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은 식물, 풀 이런 것도 음식으로 만드시고 꽃도 음식으로 만드시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게 임지호 셰프님한테는 재료인 거예요. 그렇게 떠돌다가 이 지리산 어머니라고 말하게 되는 이 김순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간 이 할머니를 이제 어머니로 좀 모시게 되는데 이제 후반부에 이 셰프님이 이 새 어머니를 위해서 108개의 요리를 하게 되세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거든요. 이 상황이나 이제 스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막 비가 내리는데 그 작은 오두막 집에서 정말 옛날 부엌에서 그 옛날 그 도마나 뭐 칼 재료들로 요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진정으로 음식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이다 이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 정성이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3일 동안 꼬박 이 음식을 만드는데 막 쪽잠을 자가면서 음식을 만드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좀 너무 아릴 정도로 먹먹하거든요. 그 상황도 연출로서 만들어진 게 아닌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산골짜기 초가집에서 비는 막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안개는 자욱하게 껴있는데 이 아무도 없는 초가집을 셰프님이 혼자서 이 온기를 가득 채우는데 그게 이 경이롭다는 걸 넘어 진짜 경외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다큐가 과하게 감동을 뭐 조성한다거나 억지스럽진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좀 영화를 보시고 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새 어머니의 그리움을 이 음식으로 표현하는 임지호 셰프님의 밥정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영화는 임순례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이 영화가 빠질 수 없겠죠. 리틀 포레스트 팬 워낙 많죠. 일본 원작이기도 하고 일본 원작 팬도 많고 우리나라 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둘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정서로 만들어진 우리 음식이 나오는 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를 전 조금 더 좋아해요.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느낌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거기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더 친숙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서울로 상경했던 혜원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합니다. 혜원에게 서울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는데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던 혜원은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 그리웠죠. 지금은 엄마도 떠나버린 고향집이지만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제철 식재료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혜원은 다시 힘을 내서 자신의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의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추운 겨울날 혜원은 이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늦은 밤이기도 하고 이 식재료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이 땅은 꽝꽝 얼어 있는데 거기에 몇 개 남아있는 배추가 있었거든요. 혜원은 그 배추를 이제 이 꽝꽝 얼은 이 땅을 이렇게 깨면서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걸 배춧국을 만듭니다. 그렇게 이 배춧국을 호호 불어가면서 이제 혜원이는 몸을 녹이는데 그 순간 제 몸도 이렇게 싹 녹아지더라고요. 뭐 생명이나 생기라고는 좀 찾아볼 수 없는 이 추운 겨울 늦은 밤에 혜원이 찾아와서 이 집이 고향 집이 좀 다시 온기로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이 그건 또 혜원도 똑같죠. 그 모습이 다시 생명이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꽁꽁한 땅에 이 배추를 뽑아서 음식을 하는 혜원의 모습에서 그걸로 허기를 달래는 혜원을 보면서 이 영화가 이제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되게 명확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만으로도 혜원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단했을지가 확 느껴지면서 좀 영화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혜원은 고향집에서 사계절을 보냈는데요. 이 계절마다 제철 이제 재료가 있잖아요. 이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해서 만드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있죠. 제철 음식을 먹는 혜원을 보면은 제 마음도 꽉 채워지더라고요.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랄까? 저는 약간 자연 속에서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편인데 이 영화가 그 부분을 좀 잘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혜원은 너무 팍팍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는 계시지 않지만 이 엄마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받은 레시피를 통해서 엄마의 추억을 또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느끼게 되는 혜원을 보면서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면 그런 따뜻한 온기,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음식 한 그릇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말없이 떠나버린 좀 지금은 원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엄마지만 혜원은 이 엄마의 레시피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엄마의 사랑으로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혜원이 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이 엄마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매력은 다양하게 나오는 우리 음식에 있겠죠. 다른 영화보다 좀 더 군침이 돌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한국 정서 가득한 힐링 영화 보고 싶은 분이라면 리틀 포레스트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리 영화 4편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4편을 다시 보니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익어가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끓여야 진정한 맛이 나오는 단팥처럼 요리 인생을 바쳐 쓴 레시피북이 8년이나 걸린 것처럼 호박 3일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108접시의 요리를 만든 임지우 셰프님처럼 찬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견뎌야지만 달달해지는 혜원의 곶감처럼 인생의 진정한 단맛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중이라면 우리의 인생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끓여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한 입만 먹어도 행복해지는 음식처럼 달달하고 온기 가득한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려보아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